정부 첫 대정부 질문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내란과 특검 연장, 조지아 구금 사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추석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으며 성수품 공급 확대와 쌀값 안정을 약속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현행 50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산에서 첫 현장 최고위를 열고 지역 민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엔 3권 분립 훼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여야가 대치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 등 현안과 오송 참사 국정조사 쟁점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대정부 질문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22대 국회에서 두 번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 질문이 오늘부터 나흘간 실시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가능성도 부각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논란과 내란 특별재판부를 언급하며 정부 여당의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비상계엄을 통해 파시즘을 모색했다며 여전히 남아있는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이 성공했다면 김인석 총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국 사회에는 이런 내란 좀비들, 살아있는, 생각하지 않는 살아있는 시체들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묵과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통합진보당 해산을 예로 들면서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가능성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의 도덕적 파탄 상태를 넘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하는 위헌적 활동이 계속되는 한 정당 해산 이외에 대체 가능한 수단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야말로 내란 정권이라고 맞섰습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을 불리하게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장 찍어내리기를 하고 있다며 정치 보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당에서 쿵 하고 던지니까 대통령실에서 짝 하고 맞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도 대법원장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위헌 논란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일당 독재를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사는 특검이, 기소도 특검이, 재판도 특별재판소가, 판결도 특별재판소가 일관 공정을 만들어서 마음에 드는 판결을 끄집어내겠다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것은 독재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본회의에선 조국혁신당의 대표 발언도 진행됐습니다. 연설 주자로 나선 서왕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양한 민의가 국회 전반에 녹아들어야 한다며 정치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교섭단체 요건의 정상화와 광역단체장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을 개혁 과제로 꼽으며 특위를 열어 논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해선 피해자와 국민 앞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정부 여당이 추석을 앞두고 당정 협의를 열어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성수품 물가 안정 대책에 이어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열차 할인 계획도 밝혔습니다. 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현행 50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민생 안정 대책 협의를 열고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과배는 평시의 3배, 밤은 4배, 대추는 18배 이상 확대 공급하는 등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2만 톤을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명절에 물가가 오르는 걸 당연하게 여겨선 안 된다며 정부에 차질 없이 대책을 시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쌀값 안정도 각별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양곡 2만 5천 톤을 추가로 공급하고 취약계층엔 정부 양곡을 20% 추가 할인해 10kg당 8,000원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명절 자금으론 역대 최대인 43조 2천억 원을 공급합니다. 특별 재난지역 숙박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15만 장도 발행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열차 할인 혜택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 귀경길을 위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10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은 면제하고 역기성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KTX, SRT를 30에서 40% 정도 할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연휴 기간엔 국가유산과 국립미술관, 국립박물관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관심을 모았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 열망과 당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산을 방문해 지역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뿐 아니라 최고위 회의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어제부터 부산에서 1박 2일 일정을 소화하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국민의힘은 부산 지역 발전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형식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제도적, 기능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산 신항과 가덕도 신공항 등 지역 인프라 구축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당이 사법개혁을 빙자한 개학으로 사법부 장악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건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정치 집단이 나서서 법원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면 가능하지 아니한 발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입니다. 또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법부의 뿌리를 흔드는 상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범들에 대해서 계속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나중에 퇴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결국 공범들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공범들의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 대표는 대법원장의 자리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사법부가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검찰이 6년 전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내년 2월 전까지 선고를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검찰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과 증인들의 잦은 기일 변경 신청 등으로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5년 8개월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교안 자유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정치 행위였다고 반발했습니다. 우리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이 패스트트랙 사건의 기소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의회 독재를 시작하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한민국을 위해 싸운 이들에게 검찰이 상상할 수 없는 중형을 구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이 권력의 신여를 자처하고 있다며 모든 헌법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과정에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개특위 회의장 등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돼 별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국회법 위반 혐의의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1심 재판부가 내년 2월 전까지 선고 의사를 내비친 만큼 2심과 3심 재판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 방송 한규미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 지난주 논란이 됐던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 지도부 간 갈등이 봉합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특검법 합의와 번복을 놓고 여당의 투톱 갈등이 외부에 이제 지난주 고스란히 노출이 됐었는데 사흘 만에 갈등을 봉합한 모양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이 3대 특검법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했던 것에 대해서 파기를 하면서 이 냉랭한 기류를 고스란히 언론에 노출했던 이 민주당의 투톱, 이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총리 공간에서의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당정 원팀을 외쳤죠. 네. 그리고 오늘 이어진 이 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재차 갈등을 해소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미소를 띤 채 나란히 입장을 했고요. 김 원내대표가 이 정 대표의 팔을 장난스럽게 툭 치자 이 회의장에 앉아 있었던 최고위원들과 의원들이 함께 웃음을 터뜨리면서 박수를 치는 그런 모습도 나왔습니다. 정 대표는 그리고 공개 발언에서 이 당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제게 있기 때문에 당무를 보다 철저히 지휘하고 감독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번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간의 소통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일부 책임을 공감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 조직법 처리가 조금 더 어려워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천천히 해도 된다 이런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보다는 패스트트랙 6개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야가 합의를 했을 때만 해도요. 당초 민주당은 이 25일 국회 본회의 때 정부조직법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부조직 개편 관련된 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이 합의를 번복하면서 야당과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 됐고요.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에서 협조해 주기로 했던 조직 개편안 처리는 뒤로 밀리게 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겁니다. 정부조직법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이 정부조직 개편 관련된 법안은요. 국민의힘에서 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 소관 법안들이기 때문인데요. 기획재정위는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이, 정무위는 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각각 맡고 있습니다. 이 상임위에서 야당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심사만 180일을 거쳐야 하는 이 패스트트랙 지정 외에는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물론 그 사이에도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보겠다라는 계획이지만 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서 금감원의 설치 시기를 이 기존 내년 1월 2일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해지는 내년 4월 이후로 조정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지난주부터 뜨거운 화두였던 내란 특별재판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당은 이제 법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특별재판부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 전국 법원장 회의와 법원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 법원장들, 이 판사들 사실상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 내란 전담 재판부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해병대원 특검 사건 역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법부에 대해서 오늘도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 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는요. 오늘 국회에서 이 김건희 여사 특검 태스크포스 간담회를 열고요. 내란 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해병대원 특검에 관련한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도 필요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헌법 103조입니다. 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판단한다라는 조항인데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더라도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보장하기에 위헌 소지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법관 구성과 이 영장 전담 재판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 사안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민주당 당론에서 의견을 모아서 진행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위헌 시비도 있고 또 야당의 반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타협점을 고심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일선 판사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이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오늘 곧바로 입장을 냈죠. 특별재판부야말로 헌법을 파기하는 입법 내란이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는요, 위헌이냐 아니냐를 놓고는 이 디테일까지 따져봐야 된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요, 서울중앙지법의 특별재판부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만일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다른 곳에 배정되어 있는 판사를 이 법원이 아니라 외부 기관이 개입해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재판부 구성이 이뤄진다면 위헌 성격이 높지만 현재 서울중앙지법 소속에 되어 있는 판사 중에 3명을 대법원장이 스스로 골라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면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는 법원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법원이 활용하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역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1심과 2심의 사실심만 재판을 하고 대법원이라는 현재의 이 상고심 헌법체계는 그대로 존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이미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해서 몇 개의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해서 내란 사건 등 특검에서 기소하는 사건을 전담하고 대신 나머지 사건들은 배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끝내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관측과 전망들이 나왔었거든요. 특히 업무량을 고려해서 민사재판을 하는 판사 중에 부장판사급 이상으로 3명을 골라서 대등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안도 공공연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경우 특별재판부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전담재판부 형식으로 특검에서 기소하는 사건들을 처리하는 방식이 되면 생각보다 사법부와 여당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직위원 부장판사에게 배당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된다라는 민주당의 압박에 사법부가 대외적으로 반발하는 모양새가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법원 역시 특검 기소에 따른 업무 과중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 지점을 생각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깊게 들어가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게 한눈에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네요.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송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궁평 2 지하차도를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참사 당일의 부실한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행안위 위원들은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 제방 축조 과정을 확인하고 김영환 충북도지사에게 사건 당일 교통통제가 실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참사 당일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비를 건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손인혁 신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접견하고 탄핵 과정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애쓴 헌재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우 의장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개헌이 이뤄지고 헌재가 출범했듯 제10차 개헌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상을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개헌과 관련해 헌재의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국회로 전해달라고 말했고 손인혁 사무처장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국회가 힘이 되어달라고 화답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무명의병포럼 그리고 양평의병기념사업회를 초청해 오찬을 갖고 무명의병을 기리는 일이 우리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국회 독립기억광장을 안내하며 기념비엔 우리의 정체성이자 국군의 불인 무명의병의 역사를 찾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확인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 의장은 특히 4.19 혁명과 6월 항쟁 등 위기 때마다 국민들에 의해 민주주의가 지켜졌다며 무명의병의 역사를 우리 사회가 잘 기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주 23일과 24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에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 119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참여 기관들은 입법박람회 3대 주제인 기후위기 극복과 지방소멸 대응 그리고 민생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각 분야에 적용된 우수 입법 사례를 소개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예산안 결산 문서를 살펴보고 국가 예산과 관련해 건의사항을 작성하거나 퀴즈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전시 체험형 공간 국가예산 안내센터도 운영됩니다. (9월 15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패스트트랙 예고입니다. 3대 특검법과 정부조직법 연계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민주당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두고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죠. 최대한 협의하고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요. 25일 날 같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아마 그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협의해서 가능한 빨리 정부 조직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된 금융감독 개편안 핵심 내용은 기존에 있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쳐 감독의 권한만을 가지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금감위 신설 관련 후속 입법이 처리되려면 국회 정무위와 기재위에서 의결돼야 합니다. 두 상임위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 설치를 비롯한 정부 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애초에 금융위를 개편하는 것 자체가 개편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계약이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울 텐데 그래도 저희 상임위에서 이거 안 놓아주면 6개월까지는 그냥 가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금융시장에 혼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걸 그냥 내주자니 이거 자체로 또 혼란일 것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저희는 반대를 한다. 만약 금감위 설치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면 본회의 표결까지 최대 330일이 소요됩니다. 국민의힘 합의 없이는 내년 4월에야 국회를 통과할 전망인 겁니다. 때문에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사실상 해체를 앞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직원들 사이에도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 지연은 금융감독 체계 혼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여야의 심도 있는 논의와 빠른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대법원장 사퇴하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가 여권에서 거듭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2.3 내란에는 굴먹은 입으로 침묵하고 대통령 후보 바꾸기를 획책하더니 내란 심판에는 재판 독립 운운하는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사퇴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거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중요한 대선 후보를 판단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직권 남용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나가야지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사법부가 살아나는 길이다. 앞서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중립성을 문제 삼으면서 사퇴를 촉구해 논쟁이 시작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대통령실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내란 전담 재판부 강행은 이재명 괘씸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무너뜨리겠다. 이재명 무죄 판결문을 민주당이 직접 쓰겠다. 내란 몰이도 민주당이 직접 유죄 판결을 쓰겠다. 이겁니다. 도를 넘어도 너무 넘어섰습니다. 이 상권 분립의 헌법적인 가치, 이 정의가 그리고 이렇게 왜곡되고 이렇게 또 파괴되려는 이런 상황을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언급한 민주당을 향해 명백한 사법 독립 침해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법사위원장으로서 대법원장의 사퇴를 언급한 추미애 위원장을 향해서도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지 못했다며 물러나야 할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닌 추미애 위원장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목소리가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이 없다며 거리를 두는 모습인데요. 그러면서도 사퇴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를 돌이켜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란 중요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한의 정치 1항이었습니다. 네,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시작된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모두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종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문체위 소속이신데요. 네. 문체위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재 국정감사 전에 현장 소통을 위해서 이제 분주하게 이제 뛰고 계신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히 어떤 문제들에 집중하실 계획이실까요?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듣고 싶어서 네. 이번에 또 새로 이 정책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이 정책 라운드 테이블이 뭐냐면 현재 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사회에서 뭐 어떤 게 필요하고 필요 없는 부분인지 실제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필요성 있는 것을 귀담아 들으려고 준비를 시작했고요. 또 첫 번째 자리에서는 예술인분들과 함께 창작 활동, 이 안전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었고요. 왜 예술인들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됐냐면 예술인들을 들여다보니까 월 평균 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수입으로 생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K컬처가 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이 창작자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이 모순점도 있고 해서 이번 국감에서 좀 반드시 짚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두 번째로는 또 제가 체육계 아무래도 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보니 체육계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빙상, 그리고 씨름, 뭐 족구 등 여러 종목에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폭행, 그리고 인권 침해, 그다음에 뭐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이 징계랑 재심 과정이 이 제대로 된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따져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K컬처 300조 달성을 하겠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우리가 산업이 많이 급성장했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K-팝 안무가 실제 창작자 같은 분들이 제도 밖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이 본인들이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본인들 권리조차 행사할 수 없는 구조라서 이런 부분을 좀 국감에서 꼼꼼하게 살펴서 공정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체육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 그리고 체육 함께 해서 이 불공정 그리고 불균형을 좀 바로 잡는 부분에 이번 국감 때 제가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이번 정부가 제대로 실행을 하고 있는지, 예산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잡았는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뭐 법안의 내용에 대한 질문인데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체위에서 네. 활동을 하시면서 관련한 입법 활동도 꾸준히 해오고 계신데 최근에 공연장 안전을 위한 공연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네. 공연장 내 방화막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인데 내용을 좀 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번 공연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연에 대해서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많이 가봤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한 부분이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뭐 그 1000석 이상의 공연장 같은 경우는 그 방화벽이라든지 그런 화재에서 뭐 안전 그 설치를 의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1000석 미만의 공연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제도적 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안양 뭐 아트센터랑 경기 아트센터를 방문해 보니 공연장 상부에 보면은 그리드라고 있습니다. 그리드 올라가 봤는데 이 1000 소재의 대형 스크린들이 막 수십 장 걸려 있고 거기에 먼지도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먼지에 대한 청소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구조상. 그러다 보니
공연장에서 특수 효과를 사용했을 시에 화재 노출이 좀 심각해 보이고요. 최근 또 한 5년 동안 6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는데 우리는 많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인사사고도 발생했고요. 그래서 이 방화막 같은 경우는 1000석 이상보다도 국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할 수 있는 300석 이상 공연장까지도 확대해서 KS 구역에 맞는 이 내압 성능도 빠져 있고 KS 성능에 맞는 그런 이 방화벽을 제대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공연장 같은 경우 그리고 이 아동 그리고 이제 노약자 장애인들이 활용하다 보니까 화재 시 대피 성공 확률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화재가 한번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상자도 발생하고 대규모 재산 피해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연에 좀 봉지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1000석 이상뿐만이 아닌 소규모 공연장에도 우리가 꼭 도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런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신 만큼 체육계 발전과 개선도 의정 활동의 중요한 이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의원님께서 특히 생활체육 지도자들 어려움에 많은 관심을 가져오셨는데 이 부분도 정책에 담으실 생각이신지 마지막 질문 좀 짧게 들어볼까요? 예, 제가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이 마음에 두고 있던 게 생활체육 분야인데 우리 실제로 국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많이 건강과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생활체육 지도자 그리고 생활체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생활체육이라는 게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렇게 다문화 가정들이 다양한 계층이 스포츠를 통해서 교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고 이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데 있어서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3개월 동안 전국의 17개 시도를 직접 방문해서 국회에서 세미나도 하고 간담회도 열어서 지도자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하고 함께 개선 방안을 말씀드렸더니 실제로 이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가 가장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이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2차관님들과 함께 미팅을 하면서 정부에서도 공식 과제로 개선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는 이 부분 우리 문체부 정부 측에도 강하게 믿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국민이 건강해지면은 우리 의료비 부담도 줄고 국가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근접해 있는 생활체육에 더 많은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부터 시작된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는 격돌했습니다. 한편 행안위에서 열리고 있는 오송 참사 국정조사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을 모시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고 첫날 정치 분야였습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 합의 파기 등으로 정부 여당을 향해서 집중 공세를 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이제 촉구를 했는데 민주당은 송원석 원내대표의 막말 파문 이 부분에 대한 사과가 먼저다 이런 이제 입장인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민생협의체가 이제 과연 가동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이 부분부터 들어볼까요?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의 입장으로서 야당을 잘 설득해서 특히 이제 국민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민생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민생경제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게 이제 여당의 임무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야당이 내란으로부터 빨리 단호하게 결별을 해야 되는데 송원석 대표의 발언도 사실은 계엄,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정치가 미래나 민생, 경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생산적인
그 정치를 하기가 그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국민의힘이 빨리 그 내란으로부터 단호히 결별하고 극우의 길을 걷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해 주시는 것이 경제, 민생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내란 전담 재판부 공방도 뜨거운 상황인데 민주당은 그 사법부를 향해서 스스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 것과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야당 측에서는 이재명 재판부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는데 지금 이 국민의힘의 반대도 있고요. 사법부는 미온적인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민주당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뭐 초기에 이제 몇몇 의원들이 그 내란 특별 재판부 이렇게 얘기해서 좀 혼선, 그 국민적인 인식에 좀 오해도 있고 이런 혼선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그 형사 합의부 내에 두자. 그리고 그 사법부에서 그 지정을 하게 하는 그렇게 지금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얘기하는 위헌 시비랄지 이런 것들은 없다고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지식 그 재산권만 하더라도 그것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민사합의부에 한 3개 정도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노동법원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전담 재판부고 가정법원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내란 행위가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전담 재판부를 둬서 이것을 신속하게 진행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에 또 배경이 된 이유는 그 지기현 판사가 재판을 지금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회개한 이유를 들어서 구속 취소를 해서 석방을 하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또 선거 기간 중에 또 회개한 그 판결을 해서 그 대선에 개입하는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법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높아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나라의 민주주의 미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내란 재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별도로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뭐 위헌 시비랄지 이런 것들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매우 타당하다. 저희 민주당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제 그 원래는 국토위 소속이신데 지금은 행안위로 한시적으로 좀 옮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오송 참사의 국정조사 이제 때문인데 의원님 지역구시죠? 네, 맞습니다. 오송 참사가 일어난 지역이 제 그 지역구 청주 흥덕구입니다. 바로 그 사고가 23년 7월 15일 14명의 사망자, 희생자를 낸 그런 사고인데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이제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오송 참사 국정조사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고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좀 다뤄야 된다. 뭐 이런 그 이유가 있다면 좀 들어볼까요? 일단 유족들이 강력하게 이제 요구해서 2년 만에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2년 만에 또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그 진상조사, 원인조사가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유족께서 강하게 요구하시는 부분이고 또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진상이 규명되지 않다 보니까 그 처벌받아야 될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진상조사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나 충북도 청주시 같은 경우는 제방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이런 이제 논리거든요. 그런데 제방이 무너진다고 뚜껑이 무너진다고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재난 훈련도 하는 것이고 재난 대응도 하는 것이고 각 지자체에는 재난 대응 본부가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정조사 하면서 쭉 그 살펴보니까 그 6시 반부터 그 지하철에 물이 찰 때까지 4차례에 걸쳐서 그 행복청의 그 주무관이 충북도에 4차례에 걸쳐서 같은 그 신고전을 재난 신고를 해요. 특히 이제 마지막 7시 58분 전화할 때는 뚝이 터졌다. 빨리 그 긴급히 대피하라. 이렇게 재난 신고를 하는데 충북도 그것을 받은 충북도에서는 아무런 대응 조치를 안 해요. 그 외에도 저희가 보니까 청주시에서도 충북도에 14차례에 걸쳐서 재난 신고를 해요. 그런데 충북도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해요. 여기서 이제 왜 충북도를 거론하냐 하면은 궁평 이 지하철도 관리청이 충북도예요. 그래서 충북도가 그 홍수경보나 그런 그 물이 넘쳐났을 때 도로 통제를 해야 되는 임무는 충북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재난 관련해서 도로 통제를 충북도에서 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홍수경보가 발령됐거나
그 물이 하려고 할 때 그 교통 통제를 했으면 오송 파출소가 군평 2 지하차도에서 5분 거리에 있어요. 2.5km 내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조치만 됐으면 교통 통제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 비참한 억울한 희생은 없었죠. 그래서 그 원인과 관련해서 충북도의 재난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도 그 대응 매뉴얼대로 이루어진 행동들이 하나도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충북도 도지사의 관리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수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수사를 해서 이 교통통제 그리고 재난본부의 대응 매뉴얼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런 와중에 또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이게 바로 정치 탄압이다라면서 강하게 또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은 그 현장 조사와 또 유가족 간담회가 있었는데 기간 보고와 현장 조사 그리고 유가족들 호소가 있었을 텐데 좀 새롭게 발견이 되거나 다시금 확인된 사실이 있었는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충북도지사는 계속 이제 회의에 나와서 그 브리핑 할 때마다 물이 넘쳐서 지하차도에 들어가는 시간이 7분 만에 몰아닥쳤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쭉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 7시 50분에 그 임시 제방이 물이 넘쳐나서 그 주변에 논밭을 다 덮고 그런 다음에 지하차도로 들어치는데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골든타임이 30분이 있었던 거죠. 그 사이에 충북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 제대로 교통통제만 했으면 5분 안에 그 순찰자가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데 도지사는 계속해서 그 7분이나 짧은 시간 동안 물이 들어닥쳐서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이제 변명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모든 자료와 이런 것도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새롭게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밝혀낸 거죠. 그래서 앞으로 검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그 유족들하고도 간담회를 했는데 제일 인상이 깊었던 것은 이제 2년 만에 국정조사가 그 진행하게 된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는데 그 충북도나 청주시에서 유족들을 민원인 취급을 하거나 아니면 혐오 대상으로 취급하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큰 그 가슴앓이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유족들 대표 한 분이 김영환 지사의 존재 자체가 이체 가해다. 그리고 자기들이 너무 힘들었 것은 가해자가 그러니까 충북도가 자기들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만나달라고 해도 또 만나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정말 이체 가해였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으면서 너무 이제 가슴이 아팠고 여전히 충북도나 청주시의 책임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 아무런 반성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이런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23일 청문회를 거쳐서 25일에는 결과 보고서가 채택이 될 텐데 미흡할 경우에는 뭐 연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참사 원인과 또 책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데 앞으로 그 청문회 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실 예정이실지 들어보겠습니다. 청문회 이제 남아 있는데 기간 보고 때도 계속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됐던 부분이 그 도로 통제와 관련해서 그 재난안전본부가 해야 될 대응 매뉴얼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그 살펴봐야 되고 한 가지 이제 이상하게 상황 그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은 그 재난 신고를 한 사람은 오히려 기소가 됐고 신고를 접수를 받아서 당연히 보고하고 위로 상부로 보고해야 될 사람들은 기소가 안 됐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그 재난안전실장과 과장은 보고받지 않았는데도 기소가 됐고 또 보고를 받지 않은 또 도지사는 또 기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어딘가가 왜곡돼 있고 비틀어져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누군가를 봐주기 위해서 어떤 상황 자체를 그 감춘 거죠. 그러니까 그 접수를 받았으면 그 접수받은 내용을 그 당시에 이미 그 충북도 재난본부가 재난 회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 봤을 때 당연히 보고됐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보고가 됐는데도 대응 조치를 안 했으면 이건 업무상 과실로
것들로 당연히 단죄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보고 과정을 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관 보고 때도 검찰에 강하게 추궁을 했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좀 철저하게 파헤쳐 볼 생각입니다. 네, 오송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철저한 규명 이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의 녹색 리본도 이번 국정조사에 임하는 의지를 담고 이건 있는 것 이제 같네요. 오송 참사 유족들이 달고 있는 그런 참사 추모 배지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이제 같은 모양의 이제 노란색이었는데,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청이 대세라는 중대세 포럼, 충대세 포럼, 예.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의 이제 모임인데 거기에서 이제 국회와 청와대는 세종, 그리고 해수부는 부산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이제 의원님의 또 의지시기도 한데 해수부 이전과 충청도의 행정수도 이게 좀 어떤 시각에서 풀어가야 될까요? 집중과 분상을 적절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집중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는 지금 해양수산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부산에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기업들도 거기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떼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부산에 해수부를 이전하는 것이 타당을 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행정수도의 기능을 세종을 중심으로 충청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지금 우리 충청권 의원들의 대체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주거복지 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국정기획이 경제 2분과에서도 주택과 교통 분야에서 또 큰 역할을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래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LH에만 부담을 떠넘겼다. 그리고 현금 부자만 집을 사라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이제 주택 공급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전까지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허가 포함해서 한 250만 원, 280만 원 공급하겠다 했는데 거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인허가 한다고 해도 실제로 착공하고 준공하는데 거의 한 10년 걸립니다. 네. 하나만 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급의 실질적인 대책을 강조하기 위해서 착공을 기준으로 해서 135만 원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은 이제 LH가 땅을 민간에 팔아서 민간이 공급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지금 민간에서 주택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LH가 그럼 차라리 땅을 팔지 말고 그 땅을 LH가 직접 착공을 해서 주택을 공급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LH가 직접 공급하게 되면 착공 물량이랄지 시기랄지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단축이 되죠. 네. 그런 면에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공급이 적절하게 마련이 되면 이제 대출로 해서 그것을 수요를 막고 있는데 수요에 대한 공급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완화가 돼서 주택시장이 안정이 될 것이다. 저희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0월 경주 에이펙 회의 다음 달 벌써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원님께서 국회 에이펙 특위에서 이제 활동하고 네. 계시는데 에이펙 지원을 위해서 특히 이제 어떤 부분을 역점을 두고 좀 챙기고 계실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계속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국제 이벤트 행사이기 때문에 참가국들이 주요한 참가국들이 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지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오기로 했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중국방송이 확정됐고 네. 저희들 바람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때 경제에 와서 에이펙 회원들하고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면 이제 바라고 있는데 타진은 하고 있습니까? 네, 타진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에이펙 특위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외교부 장관은 가능성을 낮게 보고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주문한 거는 포기하지 말고 그런 국제 이벤트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과 관련해서 아직 이제 공정률이 좀 낮아요. 특히 네. 이제 만찬장 같은 경우가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화장실이 없어요. 외국 정상들이 모이는 만찬장에 외빈들이 많이 불편하시겠네요. 없는 상황으로 해서 만약에
그 기한 내에 화장실이 완공이 안 되면 플랜 B를 가동해야 되는 그런 좀 긴급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윤석열 정부 때 얼마나 그 주먹구구식으로 이 준비를 했는지 여실하게 드러나는데 정말 화장실도 없이 이렇게 설계할 정도로 정말 엉터리로 준비했던 것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정말 그 당 내에서 하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실장 등 주로 그 전략과 정책을 맡아오시면서 뭐 전략, 정책통 그리고 정책의 달인 이런 별명 갖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어떤 정책과 입법 추진을 준비 중이신지 좀 길지 않게 짧게 달인 한번 정도는 들어보도록 아니고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전략가이고 정책통입니다. 뭐 내가 특별히 하고 싶은 거는 특히 해외에 나가서 우리 한국 정치를 보면은 느끼는 게 많아요. 특히 이제 뭐 성장이랄지 AI랄지 뭐 이런 그 담론과 관련해서 한국 정치가 저희 정치가 그런 것들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밖에 나가면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AI 전환 문제랄지 기후 위기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에 있는데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신기술, 신산업 이런 네. 것들을 발굴하는데 정치가 역량을 쏟아야 된다. 그래서 저부터라도 그런 입법들을 좀 솔선수범하겠다 그런 그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하면서 느낀 건 어쩌면 이렇게 핵심을 시원시원하게 잘 풀어주시는지. 전략가라면서요. 네, 전략통이시죠. 아니라고 또 부인하셨는데. 또 네, 겸손한 말씀해 네, 주셨는데. 정말 뭐 전략통 맞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실하게 느꼈습니다. 파워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현희 의원을 모시고 오송 참사와 관련한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